여유로운 노후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무리 깊이 묻어도 영원히 숨길 수 없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순간의 흔들림이 평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기도 하죠. 모두가 부러워하던 화목한 가정, 다정한 남편, 착한 아들까지 모든 것을 가졌던 여자, 김선희 씨. 그녀는 단 하룻밤의 실수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던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녀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 남편은 그녀를 비난하지도 집에서 쫓아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딱 한마디 용서하겠다고 말했죠. 단 3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 간단해 보이는 3가지 조건에 그녀는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과연 무엇이 그토록 다정했던 남편을 이토록 냉혹하고 무섭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한 여인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그 3가지 조건은 무엇이었을까요? 선희 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행복해 보이는 수많은 부부관계 속에 숨겨진 그녀를 비추는 거울이 될 것입니다. 제 이름은 김선희, 올해 55입니다. 본래 제 나이라면 다 큰 자식들 지켜보며 남편과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면서 평온한 노후를 보내고 있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스스로 저지른 잘못 때문에 매일 후회와 죄책감 속에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그 잘못 하나에서 시작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은 아주 오래전 제가 남편과 결혼하던 그날부터 시작되었죠. 당시 저는 시골에서 올라와 서울의 작은 회사에서 격리로 일하던 평범한 아가씨였습니다. 남편은 말수는 적지만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전기 기술자였죠. 저희는 친구의 소개로 만나 몇 달간의 만남 끝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결혼식은 작았지만 참 따뜻했습니다. 양가 가족 모두 만족하셨고 특히 저희 어머니는 제가 참 좋은 사람과 결혼했다며 복받았다고 늘 말씀하셨죠. 사실이 그랬습니다. 결혼 초 몇 년간 남편은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었습니다. 고된 일 때문에 늦게 퇴근하는 날에도 제가 좋아하는 따뜻한 유자차 한 잔이나 기념일마다 작은 꽃다발을 잇는 법이 없었죠. 남편은 불평 한마디 없이 가정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저는 그때 임신과 육아로 일을 쉬고 있었지만 남편은 저를 탓하기는커녕 아이 돌보는 데만 신경 쓰라며 돈은 자기가 벌어오겠다고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 시절 저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아침 남편은 저보다 먼저 일어나 아이 이유식을 만들고 제 몫으로 따뜻한 국 한 그릇을 식탁에 남겨두곤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몸살로 심하게 앓아누웠을 때 남편은 이틀이나 휴가를 내고 저와 아이를 돌봐주었습니다. 아마 그런 따뜻한 보살핌을 받아본 분이라면 그 평온함과 든든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실 겁니다. 아이가 2돌이 되었을 무렵 시어머니께서 손주를 돌봐주시기 위해 시골에서 올라오셨습니다. 어머니는 꼼꼼하고 조금은 보수적인 분이셨지만 손주 사랑만큼은 지극하셨죠. 처음에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저는 잠도 푹 자고 식사도 제때 챙겨 먹으며 다시 일을 시작할 생각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남편도 제가 다시 일하는 것을 응원했습니다. 당신은 재능 있는 사람이니 배운 걸 썩히지 마. 어머니가 계시니 마음이 놓여.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일과 가정을 모두 가진 이해심 많은 남편과 함께 꿈에 그리던 삶을 살게 될 것만 같았죠.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다시 일을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소하고 작은 문제들이 쌓이고 쌓여 어느 날 걷잡을 수 없는 부부싸움으로 터져나왔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항상 자문합니다. 만약 그때 내가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면, 다시 일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우리 가족의 평화는 조금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었을까? 저는 누구도 탓하거나 변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이 이야기를 저의 고백이자 어쩌면 행복해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균열을 가진 모든 부부에게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로 전하고 싶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서울로 올라와 함께 살게 되셨을 때 처음에는 정말 마음이 놓였습니다. 인생 경험이 풍부하고 살림 솜씨도 좋으신데다 손주를 무척이나 예뻐하셨으니까요. 어머니가 오신 초반에는 집이 늘 깔끔했고 저녁상에는 맛있는 반찬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퇴근하고 돌아와 아이와 놀아주기만 하면 온 가족이 둘러앉아 웃음꽃을 피우며 저녁을 먹었죠. 그때 저는 어머니의 존재가 우리 가족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시간은 생각보다 길지 않았습니다. 당시 2살이었던 아들은 할머니 손에 이끌려 밖으로 나가는 일이 잦아졌는데 그곳이 공원이나 안전한 놀이터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 화투를 치는 경로당에 손주를 데리고 가시기 일쑤였습니다. 담배 연기가 자욱한 그런 곳에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저 소일거리로 잠시 즐기시는 거겠지 하고요. 하지만 어느 날 제가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서 본 광경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제 아들이 낡은 유모차에서 잠들어 있었고 그 옆에서는 어른들이 화투패를 돌리며 시끄럽게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담배 연기가 아이 얼굴 위로 아른거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시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아이를 그런 곳에 데려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요. 하지만 어머니는 손을 내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예, 너도 어릴 땐 동네 마당에서 흙 파먹고 컸어. 애들은 바깥바람도 좀 쐬어야지. 집 안에만 가둬두면 병나. 저는 어머니가 아기가 없으실 거라 생각하며 참았지만 그런 일은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가 화투에 정신이 팔려 아이를 잃어버릴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옆집 할아버지가 저희 아이를 집에 데려다 주시며 차라리 자기 손주랑 같이 놀게 맡기라고 하실 정도였죠. 제가 어머니께 여쭤보니 그저 웃으시며 아차, 깜빡했네라고만 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크게 다퉜습니다. 며느리로 들어온 이래 처음으로 집안에서 언성을 높인 날이었죠. 남편은 우리가 한창 말다툼을 할 때 퇴근했습니다. 하지만 자초지종을 묻기는커녕 곧장 저를 나무라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지금 어머니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세상에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대들어.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삼켰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참고 노력했는데 마침내 제가 목소리를 냈을 때 한때 저를 그토록 사랑해주던 남자는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남편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식사 시간에 길고 긴 침묵으로 시작되었죠. 그 다음은 차가운 눈빛과 비난 섞인 말투로 이어졌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제게 일하느라 힘들지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 마시라며 오렌지 주스를 갈아주는 일도 없었죠. 대신 오늘 국은 왜 이렇게 싱거워? 혹은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집골이 이게 뭐야? 같은 말들 뿐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아이를 돌보며 모두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애썼습니다. 하지만 노력하면 할수록 저는 더욱 외로워졌습니다. 아무도 저의 힘듦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내 집에서 느끼는 고독감이 어떤 것인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죠. 그리고 평생 기댈 어깨가 되어주겠다던 남편은 점점 낯선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그 큰 다툼 이후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추억이 깃든 집의 모든 공간이 저를 숨막히게 했습니다. 오해받고 고립되었다는 느낌은 서서히 깊은 원망으로 변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 저를 노골적으로 멀리하셨습니다. 예전처럼 말을 거는 일도 손주를 보는 것 외에 다른 집안일에는 손도 대지 않으셨죠. 하지만 어머니의 방식은 교묘했습니다. 제가 밥을 차릴 때면 남편에게 들으라는 듯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오늘 간단히 먹을란다. 내 색시가 힘들까봐 그래. 부드러운 말투였지만
그 안에는 수백 개의 비수가 숨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 편도 어머니 편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침묵을 선택했죠. 때로는 그 침묵이 어떤 질책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저는 가족이라는 울타리 밖으로 밀려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조금만 더 노력하면 모든 것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반찬으로 3가지나 만들어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매일 집을 쓸고 닦고 빨래를 하고 아이와 놀아주고 밤이 되면 남편 옆에 조용히 누웠습니다. 한때 저를 꼭 껴안아주던 남자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차갑게 등을 돌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자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내 노력이 부족한 걸까? 아니면 나는 정말 이 집에서 아무 가치도 없는 존재가 된 걸까? 어느 날 오후 아이 옷을 개다가 우연히 옛 결혼 앨범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행복하게 웃는 제 모습과 세상에 오직 우리 둘만 있는 것처럼 다정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던 남편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 순진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인내하고 노력하면 가정은 영원히 행복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가꾸지 않는 사랑은 결국 메마르게 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남편의 동반자이자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상대가 아니게 된 아내는 집안을 떠도는 소리 없는 그림자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을요. 날이 갈수록 남편의 잔소리는 심해졌습니다. 돈 문제부터 육아 문제, 심지어 수건을 개는 방식이나 설거지 같은 사소한 일까지 모두 남편의 짜증을 유발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피곤하게 퇴근한 남편에게 간단한 저녁을 차려주었다가 이런 핀잔을 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고작 이거 하나 차렸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수긍해서가 아니라 두려워서였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말이 왜곡되고 비난받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제 아이가 다툼 소리로 가득한 집에서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저는 남편 쪽으로 몸을 돌려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싶었습니다. 그저 나 너무 힘들어요라는 한마디를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손을 거두었습니다. 우리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더 이상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언제쯤 메워질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깊고 어두운 심연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단 한순간이라도 저를 이해해줄 누군가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훗날 제가 저지른 잘못의 이유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저는 너무 오랫동안 너무 깊이 상처받았고 저에게 다정한 말 한마디는 사치스러운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전적으로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면서 남편과의 관계는 더욱 소원해졌습니다. 한때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찼던 우리 부부 사이에 차갑고 시린 정적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 정적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고 막을 사이도 없었죠. 남편은 더 이상 예전처럼 제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나중에는 아이가 밥은 잘 먹었는지 말은 잘 들었는지 그리고 국이 싱겁다거나 집이 지저분하다는 식의 끝없는 불평만 남게 되었습니다. 저는 듣고 고치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여전히 무관심과 한때 저를 향해 반짝이던 애정이 사라진 텅 빈 눈빛뿐이었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20살 처녀처럼 예쁘다고 칭찬해 주었던 원피스를 입어보았습니다. 남편이 알아봐 주길 기대하며 부엌에서 나섰지만 그는 저를 힐끗 쳐다보더니 이내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요. 그 순간 제 심장은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침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한때 건조한 계절마다 갈라지던 제 발뒤꿈치에 작은 상처까지 기억해주던 그 사람에게서
비롯된 침묵이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바람을 피우지도 폭력을 쓰지도 욕설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그 냉정함은 저처럼 예민하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아내에게는 소리 없는 살인과도 같았습니다. 매일 저녁 저는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을 하나 더 만들고 그릇을 정갈하게 놓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몇 숟갈 뜨다 말고 입맛이 없네라며 수저를 놓았습니다. 매일 밤 늦게 돌아오는 남편을 위해 따뜻한 물을 준비해 두었지만 그는 한 모금 마시고는 벽을 보고 돌아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제가 대화를 시도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일 힘들었어요? 저녁은 먹었어요? 하지만 남편의 대답은 응, 혹은 됐어가 전부였습니다. 날이 갈수록 저는 이 집에서 제가 이방인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게는 발언권도 뚜렷한 역할도 없었습니다. 더 이상 남편과 인생을 나누는 아내가 아니었죠. 저는 그저 그의 인생을 매일 소리 없이 스쳐 지나가는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한 번은 친한 친구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더니 친구가 물었습니다. 둘이 어디 여행이라도 다녀오지 그래? 아니면 단둘이 외식이라도 하든가. 저는 그 말을 듣고 씁쓸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토록 간단한 생각조차 이제는 너무나 사치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그런 일에 관심이 없었고 저 또한 그것을 제안할 용기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에는 아이의 웃음소리도 김치찌개 냄새도 저녁 시간에 TV 소리도 있었지만 정작 결혼 생활의 핵심인 이해와 동행 그리고 사랑은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변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단순한 압박감이 아니라 더 이상 같은 곳을 바라보지 않는 두 영혼 사이의 깊어진 거리감과 권태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밤이 되면 저는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린 채 옆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으며 텅 빈 마음을 느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남편이 저를 품에 안고 여보, 미안해, 우리 다시 시작하자 라고 말해주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름다운 꿈조차 꿀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마음이 약해진 한순간 제 인생 가장 큰 실수로 이어지는 또 다른 문이 조용히 하지만 아주 매혹적으로 열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38살이 되던 해 고등학교 졸업 20주년 동창회가 열렸습니다. 잊고 지냈던 이름들이 초대 명단에 빼곡했습니다. 까까머리 학창시절이 바로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인 끝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기도 했고 엄마나 아내가 아닌 잃어버린 나 자신을 찾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차분한 카키색 원피스를 입고 가볍게 화장을 한 뒤 남편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던 코랄색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제가 집을 나설 때 남편은 저를 힐끗 쳐다보기만 할 뿐 어디 가냐고 묻지도 기분 좋은 표정을 짓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제 등 뒤로 철컥하는 차가운 소리와 함께 문을 닫을 뿐이었습니다. 동창회는 호숫가 근처의 아늑한 식당에서 열렸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와 있었습니다. 다들 머리에는 흰머리가 늘고 배도 조금씩 나왔지만 눈빛만은 예전처럼 반짝였습니다. 저는 따뜻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다정한 안부와 유쾌한 웃음소리 속에서 저는 다시 젊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준영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학창시절 가장 기타를 잘 쳤고 깊은 눈빛과 어딘가 비밀을 감춘 듯한 미소를 가졌던 그 친구를요. 학교 다닐 때는 그다지 친하지 않았는데 그날은 왠지 모르게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제 일과 삶, 그리고 가정에 대해 물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진심 어린 경청이었습니다. 저는 숨기지도 억울해하지도 않으며 그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비난도 평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긴 한숨을 내쉬며 말했죠. 너 너무 애쓰며 살았구나.
자기 자신이 누군지도 잊어버릴 만큼 그날 제가 와인을 몇 잔이나 마셨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여자,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붕뜨는 듯한 기분만은 선명합니다. 잊혀진 여자에게 그 말들은 마법과도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선을 넘었습니다. 단 한 번 하룻밤의 실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호텔을 조용히 빠져나와 잠 한숨 못 자 피곤에 찌든 모습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제가 어디 있었는지 묻지도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침묵에 익숙해졌고 저는 두려움 속에서 사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친한 친구에게도 어머니에게도요.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딱 한 번뿐이야. 다시는 반복하지 않을 거야. 나는 속죄할 거야. 남편만 모른다면 다시 시작할 기회가 있을 거야. 그날 이후 저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요리를 더 정성껏 하고 남편에게 더 자주 말을 걸며 사소한 것 하나하나에 신경 쓰며 제 잘못을 갚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씁쓸하게도 제 노력은 남편에게 전혀 와닿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저는 그저 관심 있는 척 연기하는 사람일 뿐이었으니까요. 남편은 변하지 않았고 그의 냉담함은 여전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다정하게 다가가려 할 때면 그의 눈에서 짜증 섞인 빛이 스치는 것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정말 무심했던 것인지 아니면 남자의 직감으로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던 것인지는 모릅니다. 저는 남편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 자신을 탓할 뿐이었습니다. 한순간의 나약함 때문에 제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결혼 전체를 위태롭게 만들었으니까요. 그리고 마치 덫에 걸린 것처럼 저는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저는 준영 씨와 다시 문자를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안부 인사, 그 다음에는 속마음, 그리고 위로와 격려의 말들. 모든 것이 부드럽게 시작되었지만 점점 더 잦아지고 친밀해졌습니다. 그는 제 사생활에 대해 꼬치꼬치 묻지도 그날 밤의 일을 다시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지칠 때마다 항상 그 자리에 있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그 하룻밤의 실수보다 더 위험한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날의 실수 이후 저는 준영 씨와의 연락을 완전히 끊으려고 했습니다. 시도도 해봤고 번호를 지우고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를 밀어내려 할수록 마음 한구석이 텅 비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과 아이가 있는 그 집에서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더 깊은 고독을 느꼈습니다. 준영 씨는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제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침묵이 저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먼저 다시 연락한 것은 저였습니다. 처음에는 잘 지내, 오늘따라 몸이 안 좋네, 같은 의미 없는 말들이었죠. 그러다 서서히 저는 억울했던 일들, 아무도 보지 못했던 눈물, 남편의 차가운 등에 막혀 삼켜야 했던 서러움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준영 씨는 제게 이혼하라고 권하지도 어떤 약속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이상할 만큼 다정하게 들어주기만 했습니다. 그 사람 앞에서 저는 헌신적인 아내나 희생하는 엄마인 척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약해져도 괜찮았고 울어도 괜찮았고 아파하는 한 명의 여자일 수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아이를 챙겨주고 난 뒤 저는 방에 숨어 몰래 그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매일 밤 남편이 옆에서 잠들면 저는 벽을 보고 누워 그가 보낸 메시지를 조용히 다시 읽었습니다. 우리는 음악에 대해, 젊은 날의 꿈에 대해, 그리고 제가 좋아했지만 팍팍한 현실 속에서 잊고 지냈던 소소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두 개의 삶을 살았습니다. 낮에는 부지런한 아내와 자상한 엄마로, 밤에는 허전한 삶을 채우기 위해 낯선 그림자에 기댄 죄 많은 여자로 수많은 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나쁜 사람일까? 남편을 배신하고 아이를 속이고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잖아.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았어. 이건 그저 감정일 뿐이야. 나는 가정을 버릴 생각은 없어. 하지만 한 번 경계를 넘어선 감정 앞에서 이성은 얇은 커튼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이 관계가 오래 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언젠가는 발각될 거라는 것도 알았죠. 하지만 저는 어디가 묻힌지도 모른 채 강한 가운데를 헤엄치는 사람처럼 계속 나아갔습니다. 준영 씨가 한 번은 물었습니다. 너 행복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더 이상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아이와 함께하는 식사 자리에 싸늘한 마음일까요? 아니면 몰래 주고받으며 읽을 때마다 가슴을 따뜻하게 만드는 문자 메시지일까요? 저는 여전히 집에 있었고 아이를 돌보고 남편을 위해 밥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한때 제 세상의 전부였던 남자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준영 씨가 말했습니다. 날 도피처로 생각하지 마. 나는 너의 임시 정박지가 되고 싶지 않아. 정말 힘들면 멈춰. 하지만 누군가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다면 나는 항상 여기 있을게. 그 말은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준영 씨는 제게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았고 남편을 버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너그러움이 저를 놓아주지 않는 족쇄가 되었습니다. 저는 두 갈래 길에서 방황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하나는 책임감으로 가득하지만 차가운 길, 다른 하나는 감정으로 충만하지만 목적지가 없는 길. 그리고 저는 어느 쪽도 선택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저 이미 금이 가버린 심장을 애써 외면하며 안개 속을 걸어갈 뿐이었습니다. 제가 틀렸다는 걸 저도 압니다. 하지만 그때 제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갈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라도 좋으니 사랑받고 싶다는 갈망이요. 모든 실수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저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진실이 밝혀지는 날이 그토록 빠르고 갑작스럽게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은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친정어머니를 뵈러 고향에 다녀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어머니 건강이 좋지 않으셨기에 완벽한 핑계였죠.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일찍 들어와 라고 짧게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고향에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준영 씨와 동네 골목에 숨겨진 작은 식당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안전하고 눈에 띄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곳이었죠. 우리는 그저 저녁을 먹고 가벼운 이야기를 나누고 친구처럼 헤어졌습니다. 포옹도 스킨십도 더 이상의 선을 넘는 행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식당에서 준영 씨와 마주 앉아 있던 그 순간이 모든 것을 무너뜨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편의 직장 동료 한 명이 아주 친하지는 않지만 얼굴은 아는 그 사람이 우연히 우리를 발견했고 당연하게도 그는 비밀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누군가와 마음을 나눴다는 가벼운 안도감을 안고 밤늦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자마자 거실에 서 있는 남편의 얼음장같이 차가운 눈빛과 마주쳤습니다. 인사도 질문도 없었습니다. 그저 제 눈앞에 내민 휴대폰이 전부였습니다. 화면에는 식당에 함께 앉아있는 저와 준영 씨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해명하려 했습니다. 그냥 오랜 친구고 저녁만 먹었을 뿐이라고 아무 일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진심이었지만 남편의 눈에 제 모든 말은 거짓으로 비쳤을 겁니다. 어떤 아내가 고향에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다른 남자와 몰래 저녁을 먹으면서 숨기는 게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남편을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제 스스로도 저를 용서할 명분이 남아있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남편은 욕을 하거나 때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경멸과 상처로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죠. 그는 칼날 같은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래도 당신한테 최소한의 자존심은 남아있을 줄 알았는데. 저는 거실 한복판에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태어나서 그렇게 서럽게 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남편을 떠나거나 이 가정을 버릴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고. 그저 너무 외롭고 상처받아서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모든 말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밤새 침묵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다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머릿속에는 이혼, 아이와의 이별, 모든 것을 잃는 최악의 시나리오만 맴돌았습니다. 현장에서 발각되어 용서를 구걸하는 배신자. 제 자신이 그렇게 초라하고 비참하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제게 아무 말 없이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감히 전화해서 물어볼 용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흐르는 시간 1분 1초가 마치 선고를 기다리는 사형수의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남편은 싸늘한 표정과 단호한 목소리로 돌아왔습니다. 당신에게 기회를 주겠어. 단, 내 조건에 따라야 해. 저는 어두운 터널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본 것처럼 기뻤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내건 3가지 조건을 들었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유예된 사형 선고였습니다. 저는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이 결혼을 지키기 위해 가혹한 조건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 자신을 구할 것인가. 남편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한 줌의 온기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쇠처럼 차갑고 돌처럼 단단했습니다. 당신에게 기회를 주겠어. 하지만 이 3가지 조건에 동의해야만 해. 저는 용서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고개를 계속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입을 열었을 때 제 심장은 조여드는 것 같았습니다. 첫째, 당신이 외도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각서를 쓰시오. 만약 또다시 그런 일이 생기거나 그 남자와 연락하는 걸 알게 되면 그 각서를 당신 부모님과 온 가족에게 공개할 거요. 그리고 결혼할 때 우리 집에서 받은 예단 전부를 돌려줘야 할 거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반응할 틈도 주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둘째, 지금부터 저축, 집, 차를 포함한 모든 재산은 당신과 상관없소. 내 돈은 내가 관리하고 당신이 번 돈은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우리는 부부지만 더 이상 당신을 경제적으로 얽매고 싶지 않아. 아이 양육비는 반반씩 부담하는 걸로 하지. 저는 가슴이 꽉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말은 이 집에서 당신은 이제 외부인이라는 선언과 다름없었습니다. 셋째, 앞으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든 나에게 명확히 보고해야 하오. 늦게 들어올 때도 친구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요. 그리고 SNS에 있는 모든 남성 친구들은 가족이나 업무상 꼭 필요한 사람을 제외하고 전부 삭제하시오. 남편은 냉정한 한마디로 말을 맺었습니다. 이 3가지 조건에 동의하면 이 집에 머물고 싫으면 이혼합시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입만 뻐끔거릴 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그건 너무 독재적이고 비인간적이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의 나약하고 절망적인 자아는 네가 무슨 자격으로 반박해 라고 되물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울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눈물은 오래전에 말라버렸고 그저 온몸이 마비된 듯한 느낌뿐이었습니다. 마치 법정에 선 죄인이 한때 가장 사랑했던 사람의 목소리로 익히는 판결문을 듣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3가지 조건은 저를 그림자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저는 더 이상 아내가 아니라 감시당하고 통제받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남편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배신했으니까 난 더 이상 당신을 믿을 수 없어. 나오. 이런 장치가 없다면 난 매일 당신을 의심하며 미쳐버릴 거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정말로요.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잘못했습니다. 외도했고 남편의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하지만 평생 자유 없이 감시당하며 내 가정에서조차 어떤 역할도 갖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 과연 결혼을 유지하는 방법일까요? 저는 방으로 돌아와 오랫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아이가 낭낭한 목소리로 글자를 읽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칠흑 같은 어둠 속 희미한 빗줄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만약 내가 떠나면 우리 아이는 어떻게 될까? 만약 내가 남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끝없는 질문이 메비우스의 띠처럼 제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제 손으로 비극의 구렁텅이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스스로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원망으로 가득한 이 집에서 그림자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한때 나의 안식처였던 곳을 떠나 세상의 손가락질과 엄마 없는 아이의 슬픔을 감당할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하든 저는 예전처럼 온전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베개를 끌어안고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제 인생의 해답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거실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고 남편은 예전에는 거의 입에 대지 않던 술잔을 앞에 두고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도 고통스러울 거라는 걸 압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제 고통은 달랐습니다. 용서받고 싶은 갈망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벼랑 끝으로 내몰린 느낌 사이에서의 처절한 갈등이었습니다. 남편이 내건 3가지 조건은 제가 일방적으로 분리한 동거 계약서나 다름없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각서라니 그건 앞으로 다툴 때마다 저를 협박하는 모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단을 돌려달라는 건 제가 마치 돈으로 사온 물건 취급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재산권도 없고 모든 행동을 감시당하고 사생활까지 빼앗긴 채 어떻게 인간답게 살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저는 이미 죄인이었기에 강하게 반발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저의 어떤 반박도 남편의 눈에는 그저 변명으로 보일 테니까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내 집에서 이방인 취급을 당하는 모멸감을 삼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동안 아이를 키우고 살림을 하고 제 일을 희생했던 모든 노력이 단 한 번의 실수로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아들이 달려와 제 다리를 끌어안고 물었습니다. 엄마, 어젯밤에 왜 울었어요? 엄마 눈물 닦는 거 봤어요.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황급히 몸을 숙여 아이를 품에 안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야, 아들. 엄마 눈에 그냥 먼지가 들어가서 그래. 아이는 순진하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장난을 쳤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를 불신과 냉기가 가득한 집에서 자라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떠나면 아이는 엄마 없이 자라게 될 것이고 제가 남는다면 저 가혹한 3가지 조건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다시 한번 말을 걸었습니다. 진심을 다해 말했습니다. 여보,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그 3가지 조건은 평생을 그렇게 살라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감시당하면서는 살 자신이 없어요. 남편은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더 이상 분노가 서려 있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부드러워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당신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어. 한번 깨진 믿음은 다시 붙이기 어렵다는 거 당신도 알잖아.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사이의 감정은요? 아직 날 사랑하긴 해요?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 소리가 들릴 만큼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모르겠어. 지금은 그냥 조용히 살고 싶을 뿐이야. 당신이 이 집에 계속 남고 싶다면 날 안심시켜줘야 해. 안심이라는 단어는 제가 평생 들어본 말 중 가장 차가운 판결처럼 들렸습니다. 남편의 눈에 저는 이제 인생의 동반자가 아니라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배신당한 기분이 얼마나 끔찍한지 이해했지만 그 대가가 저의 인격과 자유를 갉아먹을 만큼 클 줄은 몰랐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마치 줄타기를 하는 사람처럼 위태롭게 살았습니다. 제가 가는 곳을 일일이 보고했고 연락처에서 남자인 친구들을 삭제했습니다. 아이를 위해 집안의 평화를 지키려 모든 논쟁에서 입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깊은 구멍이 뚫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삶을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일주일일지, 한 달일지, 아니면 몇 년이 될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무언가 변하지 않는 한 지붕 아래에 살아도 저는 더 이상 진정한 의미의 아내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이 3가지 조건을 내건 후 몇 주가 지나도록 집안의 분위기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저와 남편은 서로에게 닿지 않는 2개의 그림자처럼 한 공간에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다투지도 않았지만 가까워지지도 않았죠. 침묵 속의 식사는 계속되었고 그릇 부딪히는 소리만이 제 가슴을 쿵쿵 울렸습니다. 이제 막 6살이 된 제 아들은 원래 예민한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그 눈은 항상 저와 남편의 행동 하나하나를 좇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모든 것을 이해하지는 못해도 공기 중에 떠도는 보이지 않는 균열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부모 사이의 침묵은 가장 선명한 균열의 증거였죠. 어느 날 저녁 숙제를 마친 아이가 제 옆에 와 앉았습니다. 아이는 늘 좋아하던 만화 영화가 나오는 TV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지만 저는 그 시선이 화면에 가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한테 뭐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 제가 조용히 묻자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크고 맑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아빠는 이제 서로 사랑하지 않아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고작 6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그 질문은 비수처럼 제 가슴에 밝혔습니다. 당황한 표정을 감출 새도 없이 목이 꽉 메었습니다. 저는 애써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아들? 엄마는 더 이상 아빠 보고 웃지 않아요. 아빠도 엄마를 보지 않고요. 예전에는 아빠가 퇴근하면 엄마가 머리를 쓰다듬어 줬는데 지금은 슬리퍼만 주고 돌아서요. 아빠도 엄마 이마에 뽀뽀 안 해줘요.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아빠가 싫어요?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아이를 품에 안고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니야, 아들. 엄마는 여전히 아빠를 사랑해. 다만 어른들은 가끔 말하기 힘든 슬픈 일이 있을 뿐이야.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어깨에 고개를 묻고 속삭였습니다. 나는 엄마 아빠가 헤어지는 거 싫어요. 우리 반 친구는 부모님이 이혼했는데 맨날 슬퍼 보여요. 나도 무서워요. 제 눈에서 기어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뜨겁고 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아이를 더 꽉 껴안았습니다. 이 가정의 남은 온기마저 잃어버릴까봐 두려웠습니다. 아이에게 거짓말을 할 수도, 그렇다고 사실을 말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기도처럼 한마디를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아니야, 아들. 엄마가 노력할게. 정말 많이 노력할게. 그날 밤, 저는 아이의 침대 옆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마르지 않은 채 잠든 아이의 얼굴을 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제가 저지른 잘못은 남편을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아이의 여린 마음에까지 상처를 주고 말았습니다. 모든 일이 있고 난 후 처음으로 저는 침실로 들어가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책을 읽고 있었고 저를 보지도 묻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작게 말했습니다. 오늘 아들이
제게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했어요. 남편은 흘깃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이가 물었어요. 엄마 아빠는 이제 서로 사랑하지 않냐고요. 남편은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책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당신 생각은 어때? 저는 목이 메어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모르겠어요. 다만 우리가 계속 이런 식으로 지내면 우리 아이는 사랑도 결혼도 믿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건 알아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주 작은 흔들림이었지만 그의 마음이 완전히 얼어붙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아이의 순수한 질문과 두려움에 찬 눈빛이 우리 두 사람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신성하게 자리 잡고 있던 가정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과연 한 아이가 서로에게 그토록 깊은 상처를 준 어른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질책, 차가운 시선, 살을 애는 듯한 냉정함까지도요. 하지만 아들의 순수한 질문을 듣고 난 후 저는 더 이상 이 막다른 길에서 머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언젠가 제 이성과 마음까지 모두 잃어버릴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집 근처의 심리상담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처음 그곳에 발을 들였을 때 저는 부끄러우면서도 불안한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심리상담이란 나약하거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만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정작 누구보다 깊은 위기에 빠진 사람은 묵묵히 참고 인내하는데 익숙해졌다고 믿었던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상담사는 50대 정도로 보이는 다정한 눈빛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첫눈에 제 안에 있는 모든 상처 조각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많은 것을 묻지 않고 그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가장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는 방식대로 이야기해 보세요. 그리고 저는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부터요. 신혼 초에 달콤했던 날들부터 시어머니에게 처음으로 무시당했던 기억, 남편 옆에서 보낸 수많은 차가운 밤들,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던 그날까지 저는 울면서 목이 메어가며 이야기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지난 수년간 제가 둘러쌌던 겹겹의 가면을 벗겨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제 말을 끊지도 판단하지도 않고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났을 때 그녀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너무 오랫동안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 살아왔군요.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기 전에 당신 자신부터 사랑해줄 필요가 있어요.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제게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녀는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은 아내이자 엄마이기 이전에 한 명의 인간이에요. 인간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마주하는 용기이지 죄책감 속에 숨거나 이상적인 모습에 자신을 억지로 끼워 맞추며 사는 게 아니에요.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마음에는 작은 빗줄기가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일찍 일어나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잠들기 전에는 책을 몇 장 읽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그 상담센터를 찾아가 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웠고 분노, 상처, 두려움, 후회 같은 제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모든 감정들은 숨겨야 할 것이 아니라 인정받아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또한 남편을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아파하는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믿음을 잃고 마음속의 무너짐을 감추기 위해 차가운 껍질을 뒤집어 쓰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예전처럼 저를 사랑하는 법을 몰랐고 그렇다고 저를 떠나보내는 법도 몰랐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우리가 함께 만든 상처 속에 갇혀버린 두 어른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손편지를 썼습니다. 용서를 구하지도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겪어온 마음의 여정과 상담을 통해 깨달은 것들을 담담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저는 편지를 식탁 위에 올려두고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그 편지를 읽는 것을 보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그는 평소보다 식탁에 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제잘거리자 남편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큰 기대를 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가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용서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자신을 용서하기 위해서요. 이 가정을 구하고 싶다면 제가 쓰러진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다시 일어서야 했습니다. 남편이 언제 그 편지를 읽었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그날 저녁 이후로 오랫동안 닫혀있던 방에 부드러운 바람이 스며들 듯 집안 분위기에 아주 작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말이 많지 않았지만 저를 투명인간처럼 지나치는 대신 사소한 것들에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잘 때 선풍기 바람을 직접 쐬지 않게 하라거나 제가 마른 기침을 하자 조용히 따뜻한 물 한 잔을 따라주는 식이었죠. 더 이상 증오로 가득 찬 차가운 눈빛은 없었습니다. 대신 마치 제가 정말로 변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연기를 하는 것인지 지켜보는 듯한 차분한 침묵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남편의 환심을 사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외출할 때마다 보고하지도 않았지만 두려워서가 아니라 존중의 의미로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아이가 잠들면 저는 다시 일기를 썼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제 감정들을 기록했죠. 하루는 남편이 방을 지나가다 제가 펼쳐놓은 노트를 보고 잠시 멈칫하더니 아무 말 없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남편이 처음으로 제게 물었습니다. 요즘은 잠 잘 자. 그 한마디에 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입을 열면 어린아이처럼 울음이 터져 나올까봐 두려웠습니다. 며칠 뒤 남편은 제가 몇 주간 다녔던 상담센터에 같이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먼저 제안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동의하리라고는 아니 기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말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이해하고 싶다고. 그리고 자기도 이제 지쳤다고요. 첫 상담에서 우리 둘은 모두 긴장했습니다. 남편은 두 손을 깍지 낀 채 분노를 억누르려는 듯 시선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상담사는 서두르지 않고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서 이곳에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이곳에 왔다는 건 아직 무언가를 지키고 싶다는 뜻이겠지요. 점차 남편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배신감에 대해 매일 밤 삼켜야 했던 분노에 대해 그리고 아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무력했던 감정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또한 최근 몇 년간 결혼 생활이 손쓸 수 없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자신도 모든 것을 놓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지만 아이가 상처받을까봐 실패한 아빠로 보일까봐 두려웠다고 고백했습니다. 나도 완벽한 남편은 아니었어요. 남편이 붉어진 눈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그저 돈만 잘 벌어다 주고 바람 안 피우고 아내와 자식에게 손찌검만 하면 남편의 도리를 다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아요. 내가 너무 오랫동안 아내의 감정을 외면했다는 걸.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용서받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길고 긴 침묵 끝에 마침내 제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을 남편의 입으로 직접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드라마처럼 서로를 껴안거나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상담을 마치고 나올 때 남편은 제 옆에서 조금 더 천천히 걸었습니다. 차에 탈 때 그는 연애 시절처럼 제게 먼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주 작은 행동이었지만 제게는 희망이라는 하늘 전체와도 같았습니다. 그날 밤 아이가 잠든 후 우리는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되찾아가는 과정과 그동안 숨겨왔던 아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가정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차라리 이혼해서 모두가 자유로워지는 게 낫지 않을까 고민했던 시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 둘 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처를 지나왔음에도 우리를 붙잡는 무언가가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집, 하나의 아이, 그리고 한때는 참 아름다웠던 애틋한 정. 우리 중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둘 다 잘못이 있었죠. 비록 제 잘못이 가장 명백했지만 결국 결혼이란 승패를 가르는 경기장이 아니라 상처투성이에 손으로 용서하고 다시 시작하기를 선택하는 용감한 사람들의 자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많은 글을 썼습니다. 수첩에도 일기장에도 버려질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도 진심을 담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편안하고 구걸하지도 변명하지도 않는 마음으로 편지를 쓴 적은 없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얇은 커튼을 스치고 지나가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펜을 쥔 손은 살짝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할 만큼 평온했습니다. 처음으로 용서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동안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모든 것을 솔직하게 전하기 위해 글을 썼습니다. 여보, 만약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아마도 제 이야기를 들어줄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겠지요. 아내를 심판하는 남편으로서가 아니라 한때 서로를 아꼈던 사람으로서 한 번 더 서로를 이해해 보려는 마음으로요. 저는 잘못했어요. 외로움의 길을 잃었던 것도, 현실을 마주하는 대신 도망쳤던 것도, 그리고 내 안식처였던 당신 곁이 아닌 다른 곳에서 위안을 찾으려 했던 것도 모두 제 잘못이에요. 하지만 여보, 저도 한 명의 인간이에요. 사랑받고 싶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길 바라고 존중받고 싶었던 한 여자였어요. 저는 아주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제 스스로 자존감마저 잃어버릴 때까지 기다리다가 결국 지쳐버린 마음과 한순간의 나약함만 남게 되었죠. 이 편지는 당신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 쓰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구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아니까요. 저는 이걸 말하고 싶었어요. 만약 당신이 이 관계를 놓아버리고 싶다면 저는 붙잡지 않을게요. 하지만 계속하고 싶다면 저는 남을게요. 죄인처럼 고개 숙인 채가 아니라 무너진 것들을 당신과 함께 다시 쌓아 올리는 진정한 동반자로서요. 저는 고생이 두렵지 않아요. 그저 서로를 더 이상 부부라고 부를 수 없는 집에서 사는 것이 두려울 뿐이에요. 제 존재가 당신을 힘들게 한다면 기꺼이 떠나겠지만 만약 아주 작은 희망이라도 당신 마음에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가 남아있다면 저는 제게 남은 모든 진심을 다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저는 편지를 접어 남편이 늘 신문을 읽는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도 재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의 씨앗처럼 그곳에 놓아두었습니다. 싹이 틀지 말지는 시간과 남편의 몫이었으니까요. 저녁에 저는 평소처럼 저녁을 차렸습니다. 아들은 식탁 주위를 뛰어다니며 그림 그리기로 칭찬받은 것을 자랑했습니다. 남편은 언제나처럼 조용히 앉아 음식을 집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가가 촉촉했고 제 시선과 마주칠 때마다 머뭇거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남편이 다가와 아무 말 없이 행주를 집어들고 그릇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나긴 시간 동안 처음으로 우리는 다툼도 차가운 침묵도 없이 아주 작은 일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편지 읽었어. 내 탓을 하지 않아서 고마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되묻지도 어떤 약속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 한마디만으로도 제 마음은 충분히 따뜻해졌습니다. 며칠 뒤
남편은 저와 함께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다녀오자고 제안했습니다. 너무나 평범한 그 일이 이상할 만큼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고향으로 가는 차 안에서 아이는 제 손과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앉아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차창으로 불어오는 바람에는 풋풋하고 건강한 흙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전히 용서되었다고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마음속 분노가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일 이후 처음으로 우리 두 사람이 서로에게 등을 돌리는 대신 같은 방향을 바라보기로 선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편지가 우리의 결혼을 구원한 것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편지는 분노와 실수, 그리고 자책 속에서 길을 잃었던 바로 저 자신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고개를 들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과거를 잊기 위해서가 아니라 매일매일을 더 진실하고 더 책임감 있게 그리고 더 성숙하게 사랑하기 위해서요. 친정 나들이는 그저 아이와 함께 바람을 쐬는 정도의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모든 상처 이후 가장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여전하셨습니다. 많이 늙으시고 등이 굽고 저녁 햇살에 눈을 가늘게 뜨셨죠. 어머니는 우리 부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셨지만 그날 저를 바라보던 눈빛에 담긴 따뜻함과 걱정은 선명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어머니께 많은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함께 장을 보고 음식을 만들고 채소를 다듬는 것을 도왔습니다. 심지어 마루를 닦기까지 했는데 신혼 초에도 하지 않던 일들이었죠. 어머니는 저를 보며 그저 고개를 살짝 저으시며 옅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저희가 철이 좀 들었나 보구나.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마음속에서 이름 붙이기 힘든 감정이 솟아났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예전처럼 애타는 사랑도 아니었습니다. 함께 큰 폭풍우를 지나온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고요하고 평온한 감정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더 이상 이어중간한 상태를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와 남편은 한 번은 명확하게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아이가 잠든 어느 날 밤 저는 홀로 앉아 있는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부드러운 조명이 그의 지친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제게 상처를 주었고 저 또한 깊은 아픔을 안겨주었던 그 남자. 저는 그의 맞은편에 앉아 시선을 피하지 않고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미래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남편은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여전히 날 믿을 수 없다면, 그리고 지나간 일을 절대로 잊을 수 없을 것 같다면 제가 떠날게요. 책임을 피하려는 게 아니라 당신이 평생 의심 속에서 사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완벽한 부부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믿는 법을 다시 배워가는 두 사람으로서요. 그렇다면 저는 남을게요. 남편은 긴 한숨을 내쉬며 바닥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모르겠어. 여전히 아파. 하지만 당신이 떠나는 것보다 더 두려운 건 우리 아이가 엄마를 잃고 나 역시 내가 놓쳐버린 것들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마저 잃어버리게 되는 거야. 저는 씁쓸하지만 모든 것을 이해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있기를 바라지 않아요. 다만 그 상처가 우리 사이에 있었던 모든 좋은 기억까지 덮어버리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에요. 남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다시 시작해보자. 각서도 조건도 없이 그저 매일 함께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결정은 하룻밤 사이에 내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상처를 치유하려 애썼던 날들, 분노 대신 이해를 담으려 했던 대화들, 그리고 의심 대신 공감으로 서로를 바라보려 했던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걸 압니다.
흉터는 쉽게 아물지 않고 믿음은 쉽게 회복되지 않겠죠. 하지만 우리 두 사람이 이혼에 대한 두려움이나 체면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서로를 아끼고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함께 나아가기로 선택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소중한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처음처럼 달콤하게가 아니라 폭풍우 속에서 살아남은 두 사람처럼 앞으로 남은 여정에서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면서요. 그날의 대화 이후 삶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저와 남편 사이의 냉기는 한 번의 약속이나 손잡음으로 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둘 다 마음을 열고 느리지만 꾸준히 서로를 향해 다시 한 걸음씩 내딛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예전처럼 쉽게 여보, 당신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로를 부를 때마다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려는 노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게 사소한 것들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밥은 먹었어? 오늘 힘들지 않았어? 같은 평범한 질문들이 제게는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저 또한 남편을 만족시키기 위해 과도하게 노력하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대신 제 감정에 솔직해졌습니다. 힘들면 쉬고, 슬프면 말하고, 기쁘면 웃었습니다. 사랑이란 나 자신을 잃어버릴 때까지 참는 것이 아니라 결코 넘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서로의 한계를 함께 넘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함께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갈 때마다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점차 마음을 열었고 끝날 때쯤에는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학교에서 그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작은 집과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서 있었고 그 위에는 밝은 태양과 흰 구름이 떠 있었습니다. 제가 이게 뭐야? 라고 묻자 아들은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이에요. 아빠, 엄마, 그리고 나. 태양은 우리 집을 따뜻하게 해주려고 그렸어요. 저는 남편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는 편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분노는 없었고 감사함만이 남아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상처가 완전히 지워질 수는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용서할 용기를 낼 때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지배당하지 않기로 선택할 때 사랑은 비로소 다시 살아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남편은 저를 용서했습니다. 그가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 분노에서 벗어나기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남편을 용서했습니다. 아내의 감정을 외면했던 지난 세월과 무심했던 말과 차갑게 돌아섰던 등을요. 결혼이라는 긴 여정에서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달콤한 시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어떻게 마주하는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가끔 그날 밤을 떠올립니다. 잘못된 위안을 찾아 집을 나섰던 그 밤을요. 저는 그 과거를 부정하거나 외면하지 않습니다. 다만 더 진실하게, 더 책임감 있게, 그리고 더 성숙하게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 되돌아볼 뿐입니다. 우리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나은, 더 평온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제가 식사를 준비하면 남편이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줍니다. 저녁에는 다 같이 영화를 보고 가끔은 함께 장기를 두기도 합니다. 여전히 다툼도 있고 지칠 때도 있지만 더 이상 이전처럼 전쟁터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마주 앉는 법을, 필요할 때 침묵하는 법을, 그리고 상대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미안하다고 말하는 법을 압니다. 한때 배신했고 고통스러워했고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싶을 만큼 두려워했던 한 여자. 저는 지금 여기 여전히 살아가고 있고 사랑하고 있으며 다시 사랑받고 있습니다. 젊은 날의 열정이 아니라 폭풍우를 함께 겪어낸 두 영혼의 성숙한 이해와 포용으로요. 결국 결혼이란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용서할 용기와 그 용서를 또 다른 짐으로 만들지 않을 만큼의 배려심을 가질 수 있다면
그곳은 세상 가장 깊은 상처마저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공유로 응원해 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 앞으로의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알림 설정을 켜두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시고 지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